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에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오늘 배우실 주제는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벌써 3주차네요. 자, 오늘의 강의 역시 학습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대 문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주제로 반도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문명의 이 공통점과 차이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자연환경이 다 인더스강에서 시작된 인도 문명이나 뭐 황허강에서 시작된 중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죠. 그런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런 주제로 택했고요. 두 번째로 반도국가의 운명을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사실상 이 대표적인 반도국가인 그리스 발칸반도, 그리고 고대 로마가 있었던 이탈리아 반도,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유명한 아나톨리아 반도,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신항로 개척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포르투갈 에스파냐를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 반도 국가는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지 한번 살펴보고, 아울러서 반도 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사 속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계속 국가를 존속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그 시간을 마련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개요를 살펴보죠. 뭐 학습 개요는 앞에 오늘의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번과 2번은 넘어가고요. 3번, 이 문화와 문명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해 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번 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장점만 있고 단점만 있고 이런 거는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애써서 빛만 보려 하거나 그림자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우리에게, 인류에게 선사를 했죠. 자, 빛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야지 될 부분이고, 그림자는 우리가 반성하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반면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명의 탄생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은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정한 단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요. 문명이란 것은 거대한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정, 그리고 인류 사회가 자연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획득한 지식을 지식을 언어를 통해 내면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도약을 하는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3대 요건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모모의 성립, 그리고 모모의 사용, 그리고 모모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3대 요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얘기가 되겠죠. 먼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도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상 먹고 살기 급급했기 때문에 교환을 할 물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성립은 요원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명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도시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뭘까요? 모모의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명이 나타날 때 반드시 어떤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도구를 맞추는 문제가 되겠죠. 즉, 청동기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청동기의 사용과 생산력의 증가를 동시에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에 농기구가 청동기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돌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신석기 시대와 거의 유사해요. 하지만 청동기가 만들어지면서 돌을 좀 더 정교하게 가공하게 되고, 또 여러 용도, 농사 지을 때 필요한 용도를 이용한 도구들이 많이 개발됩니다. 예를 들어 낫이라든지 또 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생산력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요, 모의 발명이라고 하네요. 문자의 발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역사를, 혹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적기 시작한 것이죠. 그전에는 말이나 언어나 노래나 이야기로 전승되어 오던 것들을 이제 문자 기록으로 정착시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문자의 발명을 빼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냥 도시의 성립, 청동기의 사용만 가지고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2대 요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뭐 예를 들어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엔 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잉카 문명 역시 문자가 없었죠. 문자가 기준이 돼버리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등한 혹은 고등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의 발명을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죠. 뭐 그렇게 어차피 싸잡아서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넣었습니다. 문명의 발생 과정은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나타난 농경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무엇이 출현하고, 그래요. 농경의 발달과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이 발달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를 이웃과 이웃 부족 혹은 국가와 교역을 통해서 수입하는 그러한 문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먹고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것이 아니고 남아 도는 물자가 이제 생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잉여 생산물이라고 표현하죠. 즉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의 교역이 발달하고, 또 직업의 모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이 발생하며 계급이 분화되면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직업의 분화가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시면 돼요. 이제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죠. 이제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도 등장하게 되고요. 또 전문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장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테리어에 필요한 기능공들, 그 장인들도 필요하고요. 뭐 당연히 상인 계급도 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료층과 그리고 지배자가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자, 이 문명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잉여 생산물의 출현과 직업의 분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유재산 제도의 발달과 계급 분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최초의 문명 발생지의 공통점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최초의 문명 발생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초슬달 지대에서 등장한 무슨 문명?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이 두 강 사이,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초수상지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통해서 그리고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강, 황허 문명은 황허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 유역으로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도 농경에 적합했죠. 큰 강 유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인더스강, 황허강은 아주 대표적인 큰 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농경에 적합했는데요. 농경이 적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죠. 그런데 이들 지역은 무슨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하여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업의 발달은 협력과 통제가 필요하여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농업일까요? 바로 관계 농업입니다. 하천가의 물을 물이 필요한 지역까지 끌어다가 수로를 이용한다든지 운하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둑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관계 농업이 일찍부터 발달해서 인구가 집중되었고, 이 관계 농업의 발달은 협력과 통제가 필요해서 강력한 지배자가 등장하게 되죠. 자, 고대 문명과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틀린 부분을 고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는 거대하고 혹독한 자연 앞에 작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모를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문명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너무나 보잘것도 없는 자연이 거대하고 혹독한 자연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구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문명을 창조하였던 것입니다. 4대 문명의 특징은 각각의 뭐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각각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4대 문명은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빗살무늬 토기와 세용 동검 그리고 고인돌로 상징되는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된 지역은 만주와 한반도죠. 이는 황허 문명과는 전혀 다른 고조선 문명의 특징에 속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것은 빗살무늬 토기라는 게 틀리죠. 이 고조선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미송리식 토기라고 해서 이 손잡이가 달려있는 토기가 이용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아울러서 이 세용동검도 틀렸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고조선 문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은 비파형 동검이죠. 이 세용동검은 철기 시대에 나온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표 철기 시대 유물 중에 하나예요. 이 세용동검은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 세용동검이 발굴된 출토된 유적지에서 거푸집이 동시에 발굴된다는 점입니다. 거푸집이라는 것은 틀이죠. 틀에다가 구리를 넣으면 세용 동검이 제작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중국에서 보통 동북공정을 할 때 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것은 중국에서 수입한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거푸집이 발굴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순수 제작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그래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 뭐 비슷비슷한 문제인데 약간 좀 결을 달리해서 한번 내봤습니다. 신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요, 이 무슨 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증대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에 알맞은 농기구가 개발되고 생산되면서 생산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특화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남는 물건을 이웃과 교역하기 위한 모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직업도 분화되고 사유재산이 발생하면서 계급이 형성되고 지배자도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신석기 시대 후기로 접어들면 관계농업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증대하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면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에 알맞은 농기구가 생산되면서 이 청동기 시대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틀기 쉬운 것이 이 청동제 농기구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뭐 대부분 틀린 말이에요. 청동기 구리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면 그게 배겨 나겠어요? 그냥 구부러지죠. 뭐 아무리 강하게 만든다고 해도 농기구로는 적합지가 않아요. 그래서 돌을 이용을 하는데 청동기를 이용해서 간다든지 돌을 뭐 이렇게 청동기를 이용했던 것이죠. 여하튼 그러한 여러 용도의 농기구가 생산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출현하게 되고 이 잉여 생산물을 기반으로 생산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남는 물건을 이웃과 교역하기 위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요. 여하튼 청동기 시대는 돌을 이용한 여러 용도의 그 농기구가 개발되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서 냈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큰 제목으로 걸어봤습니다. 고대 문명을 이루기 위한 3대 요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죠. 그것은 뭐의 성립이라고 그랬죠? 그래요. 도시의 성립입니다. 그리고 뭐의 사용이라고 했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동기의 사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자 발명이 있고요. 이 문자 발명을 빼고 2대 요건으로 줄여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문자가 없이도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죠. 뭐 대표적인 것이 인더스 문명, 잉카 문명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명이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인위적인 사람의 생각과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잉여 생산물과 계급화된 모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무엇이 필요합니다. 고대 사회는 분업이 고도로 발달한 복잡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부분 계급화된 무엇일까요? 그래요. 사회 구조가 필요하죠. 뚝을 만드는데 그리고 수로를 파는데 당연히 평민을 지휘할 관리자 계급이 필요하죠. 그리고 당시에는 언제 비가 많이 오는지를 정확히 맞출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성직자, 종교 지배자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급화된 사회 구조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래요. 국가 조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문제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인류 최초로 국가가 등장한 곳은 어디였죠? 그래요. 여기 있죠.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물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모여든 사람들은 힘을 합쳐 강의 홍수를 조절하며 농사를 지었죠. 바로 홍수를 조절했다는 말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야 돼요. 권력과 모가 생기고 앞서 그 문명이 나타나기 위한 3대 요건에서 말씀드렸던 도시가 생기고 전쟁과 평화가 반복되면서 강력한 모가 등장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오랜 이야기들은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직면했던 여러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이 신화가 되어 문자로 기록되었죠. 그것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신화를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사시, 다시 말하면 시라는 것은 작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노랫말은 남아있지는 않아요. 단지 글자로 문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당시에 이 신화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 하지만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역사를 이야기나 노래로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끔 만들었던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윤색이 되고 또 가장법도 쓰게 되죠. 그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문자로 고정을 시켜버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명이 탄생하면서 각 도시국가에는 왕을 중심으로 신관, 관리 등 지배층이 형성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권력을 행사하면서 수많은 평민과 노예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요. 신분이 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왕과 관리층과, 물론 신관도 관리가 되겠죠. 지배층과 평민과 노예로 이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의 신관이자 전사인 왕은 종교와 정치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죠. 이처럼 정치적 권력에 신성한 권위까지 더한 지배자가 행하는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할까요? 그래요. 그래요. 재정일치 사회라고 말씀하신 분이 지금 들렸어요. 들릴 적은 없는데 여하튼 들렸다고 치고요. 여하튼 재정일치 사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엔 어디까지나 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회를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한다면 재정일치 사회가 맞고요. 정치를 얘기를 하면 신권 정치가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정일치 사회라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정확히는 신권 정치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 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의 왕과 이집트 문명에서의 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이집트 문명의 왕은 파라오죠. 이 파라오는 곧 신이에요. 태양신을 의미하는 라라고 하죠. 글자가 좀 그렇긴 하죠. 라라는 가나다라 할 때 라라는 신의 대리인이 아니고 그 자체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은 신의 대리인에 불과하죠. 신의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보느냐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은 그 정치적 권력의 신성한 권위까지 더한 지배자가 행하는 정치를 신권 정치라 한다 라는 부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과는 달리 개방적 지역 조건으로 인해 그렇다면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겠네요. 왜 이집트 문명은 아주 폐쇄적인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도 그럴 것이 북쪽은 사막이고요. 아래쪽은 바다의 면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일강은 이제 그 지역을 꿰뚫고 들어가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 사막과 바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이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았죠.
거기에 비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땅인데 사실상 거기에는 산맥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사막지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인 지형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이민족들이 침입해 들어오기도 쉽고, 하지만 또 그것이 가지는 장점은 있죠. 외부 세력과 얼마든지 교역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인더스 문명과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점이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측면은 뭐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복잡한 정치적 전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뭐 자고 일어나면 나라가 바뀌는, 물론 100년 이상은 가지만 여하튼 긴 인류의 역사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나라가 바뀌어 있는 뭐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권 정치가 행해졌으며 신권 정치가 뭐라 그랬죠? 그래요. 정치적 권력의 신성한 권위까지 더한 지배자가 행하는 정치를 신권 정치라고 했었죠. 졌으며 무슨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할 때 두 강 사이, 즉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라고 했는데,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인근에는 뻘층이 존재했고 진흙층이 존재했고, 그것을 벽돌처럼 판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글자를 새겨 놓았어요. 새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쐐기 문자라고 해요. 쐐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점토판 위에 마르기 전에 새겨서 이 판을 굳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고두고 인류가 기억해야지 될 부분을 적어 두었던 것입니다. 이 수메르인은 태음역과 무슨 진법을 사용했으며, 진법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영을 짜는 방법,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진법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60진법을 의미합니다. 60진법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시계에서 1분은 1분이 60초고 1시간이 60분을 이 되는 것이 60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수메르인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태음역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식으로 하면 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달력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집트 문명은 태양력이죠. 자, 태음력이 발달한 지역과 태양력이 발달한 지역은 좀 차이가 있어요. 태음력이 기본인 국가들은 달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태양력이 기준인 곳은 이 태양을 중시 여기죠. 아울러서
고대 문명에서 달력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제 풍수해가 언제 들이닥칠지를 예상해 내기 위해서 역법과 태음력을 활용한 것이죠. 뭐 태양력을 활용한 경우도 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우 자연현상, 즉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는 이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정확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여요. 태양력이 발달하였던 이집트 문명의 경우에는 달의 움직임보다는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더 잘 자연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 언제 비가 많이 올지를 예측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점성술, 역법, 수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점성술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죠. 아니 인공위성을 이용하고 슈퍼컴퓨터를 이용을 해도 기후를, 날씨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 당시에는 뭐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짐작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이 발달했고요. 이 점성술을 하기 위해선 그래도 좀 맞출 확률이 높아야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 계절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달력을 통해서 요 계절엔 홍수 피해가, 비가 많이 오니까 대비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때 점을 치면 당연히 비가 많이 온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역법이 발달하기 위해선 당연히 수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이 법전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그건 예법이 예법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사이다 김이 빠지는, 콜라 김이 빠지는 느낌이 드네요. 그냥 모른다 치고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전은요, 높이 2m 25cm나 되는 돌기둥에 눈에 잘 보이도록 한 계시법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 한복판에다 세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세기 문자에 의하여, 세기 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흙판을 만들고 거기다 글자를 새겨 놓은 것이죠. 그런 형태의 세기 문자에 의하여 전문, 후문, 그리고 282개조의 규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둥 상부에 왕이 샤마슈 신에게서 법전을 받는 그림으로 여겨지는 도들 새김이 있어 법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왜 지켜야 되죠? 이 법을 지켜야지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바로 법 신수 사상이 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계급적 법제도, 같은 살인을 범해도 높은 신분이 그 살인을 저질렀느냐, 뭐 예를 들어 높은 신분의 사람이 노예를 쳐 죽였다. 그리고
노예가 상층 계급을 이 살해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형벌 내용이 달라지죠. 당연히 하극상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 무서웠어요. 아울러서 법이 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라는 심판, 아울러서 탈리오의 법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 고대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이 법전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농업사회의 법, 땅문서와 관련된 법, 아울러서 뭐 사회복지, 뭐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를 인정을 하는데요. 단 담보 물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농사꾼의 경우 농가 이 당시에 소를 이용한 경작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소를 담보로 한 채무관계는 무효다 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뭐 우리식으로 하자면,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네요. 논을 담보로 한 이 채무관계는 무효라는, 이 농업을 중요시 여긴 사회였고 자영농을 육성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한 법 이외에도 운송, 중개 등 상법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종교적 색채의 규정이 적은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법보다 많이 진보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전은 뭐죠? 바로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최초의 성문법이죠. 문자로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표현만을 기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사회, 경제,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오의 범람으로, 그러면 강 이름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나일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나일강의 범람으로 생겨난 비옥한 농경지에서 이집트인들은 역사의 여명기에 도시국가인,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문명의 3대 요건 중에 하나로서 도시의 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국가를 이집트 문명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요거는 오해 여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노메스를 형성하였고요.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합쳐져서 상하의 왕국이 나타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000년경 상왕국의 메네스 왕에 의해 이집트의 통일이 이루어졌죠.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달리, 아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개방적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폐쇄적인 지형 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 등이 극히 적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격변이 적은 편입니다. 파라오가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으며 그것은 피라미드를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기하학, 천문학, 측량술이 발달했으며 신진법과 태양력이 발달했습니다. 자, 나일강에 범람으로 생겨난 비옥한 농경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범람이네요. 범람이 무슨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뚝이 무너지면서 그냥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죠. 논이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 한해 농사 망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자, 그런데 이 비옥한 농경지가 되죠. 그 범람을 바탕으로 해서 진흙이 쌓이면서 퇴적물이 그야말로 퇴비가 되면서 엄청난 비옥한 농경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범람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죠. 자, 여기는 내 땅 하고 농사 열심히 지었더니 경계가 없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범람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정비가 이루어진 이후에 측량을 해야지 되겠죠. 측량을 해야지 여기는 내 땅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형태는 아주 다양했어요. 땅의 형태는 다양했죠. 뭐 마른 목골도 있을 수 있고 온갖 형태, 뭐 원형 땅은 있을 수 없겠지만 여하튼 엄청난 다각형의 땅들이 존재했었죠. 그것을 이제 기하학을 통해서 측량을 하고 그 측량을 바탕으로 이제 구획을 정하는 그러는 과정에서 기하학 측량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천문학이 발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범람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기상청을 관상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관상을 본다. 다시 말하면 이 점성술과도 관련이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 얘기는 또 옆으로 넘어서 가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고요. 이 십진법이 이 이집트 문명에서 발달을 했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태양력이 발달했습니다. 이집트는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는 파라오의 절대적인 권력에 의해 통치되었죠. 즉 파라오는 정치적인 권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지는 모를 행하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신권정치 혹은 재정일치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신권정치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의 이러한 통치의 이면에는 당시 이집트인들의 종교관념이 전제되어 있었죠. 그들은 모의 권위와 직결되는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하는 다신교를 믿었으며 영혼 불멸 사상과 사후 세계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아울러서 미라 피라미드는
그러한 이집트인들의 내세 사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권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은 이집트 백성들은 파라오의 권위와 직결되는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하는 다신교를 믿었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유의 무슨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그것이 주로 비문이나 묘실에 조각되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을 이를 무슨 문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문자의 사용은 이집트의 종교적 문화와 관련이 깊죠. 참고로 무슨 문자는 바로 이 신성 문자를 파피루스에 흘려 쓴 것을 말합니다. 여기 정답이 있네요. 요것은 이 신성 문자라고 하죠.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이집트인들은요, 고유의 상형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 비문이나 묘실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을 이를 신성한 문자, 즉 신성 문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신성 문자를 파피루스에 흘려 쓴 그 글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백성 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쓰는 문자. 뭐 어떤 학자들은 민중 문자라고도 그거를 번역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뭐 민중이라는 표현보다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그 원어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하층 것들이 더 정확하죠. 하층 문자 뭐 그러면 좀 또 너무 막연하니까 그냥 백성 문자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자 기록과 관련해서 이제 역사에서 쟁점 하나가 있어요. 문자 해독률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자 해독률은 19세기까지 1870년대에 이제 서유럽에서는 초등학교법이 의무교육으로 제정되면서 의무교육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문맹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죠. 하지만 초등교육법이 나오기 전까지 1860년대까지 이 소위 말하는 문맹률이 95%가 넘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죠. 약간 좀 얘기를 약간 옆으로 돌리면 1860년대에 이제 병인 양요가 일어나죠. 이제 불란서 군들이 이제 노략질을 하러 성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략질을 시작하는데 대부분 민가에 들어가서 뭐를 취할까요? 먹을 것 아니면 금은 보화 같은 폐물들을 아마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강화도에서 노략질을 불란서군들이 하는데 나오는 게 순 서책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강화도에는 강화학파라고 해서 이
양명학자들이 많이 들어가 살았던 것은 맞아요. 근데 여하튼 무락지를 하니까 나오는 게 순 서체들밖에 없고, 그래서 지휘하던 지휘관이 이제 본국에 가서 패전한 뒤에 본국에 가서 이제 기행문 형식으로 이제 신문에다 기고를 하게 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리면, 만약 조선 사람들처럼 집집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책이 있다면 아마 프랑스의 민주화는 상당히 앞당겨질 것이다. 뭐 그런 표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놀랐던 거죠. 집집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문명 개화를 위해서 쳐들어왔더니 이미 문명 개화가 되어 있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되겠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도 흥미로웠어요. 뭐 얘기가 튀다 보니까 1860년까지 LP판 튀듯이 튀어버렸네요. LP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LP판은 많이 있죠. 이걸 버려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지고는 있어요. 필요하신 분, 아니 뭐 여하튼 용도가 있겠죠. 자, 인더스 문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 문명은요,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유적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원전 2600년경부터 기원전 1800년경까지 인도의 무슨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입니다. 무슨 강일까요? 여기 적어놨네요. 인더스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달한 고대 문명입니다. 당연히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대목욕장에서, 이거는 다른 문명권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현상인데, 대목욕장에서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교 의식을 거행했죠. 목욕 재개가 가장 중요한 풍습이에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인더스 강이나 겐지스 강으로 첨벙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을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씻는 것이 중요한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목욕장에서 사제들이 의식을 거행하죠. 상업이 발달하여 메소포타미아와도 교역을 할 정도로 이 상업이 중시된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와 소 등에 대한 숭배를 하였죠. 특히 이 소에 대한 숭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정답을 적어놨네. 아이고, 이런. 모모가 없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이런 거죠.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예. 이 인더스 문명의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문자가 없는 유일한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열등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죠. 이 아리아 민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인더스 문명은요, 아리아족이
상위 계급인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로 계층화됐어요. 계급화됐어요. 이 브라만은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크샤트리아는 정치적 지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바이샤는 평민이죠. 농업, 상업, 장인으로 활약하는 바이샤 계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 민족이 아닌 식민지 백성들을 묶어서 뭐로 정했죠? 수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드라라고 하죠. 노비라고,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촉 청민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손을 대면 뭐 그런 표현은 여기서 그냥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제도는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종송으로 분화됩니다. 브라만도 상층 브라만과 하층, 중층으로 이 계층화가 이루어지고, 크샤트리아 역시 정치적 지배자부터 시작해서 관료층까지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고, 바이샤도 사실상 어떤 직군이냐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지고, 유일하게 계층화가 안 된 건 수드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종송에 따라 직업과 신분이 세습되었죠. 그 구분이 매우 엄격하여 종성이 다르면 결혼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주거지 역시 차별을 받았습니다. 브라만이 사는 거주지와 크샤트리아가 사는 거주지와 바이샤만 몰려 사는 주거지, 수드라만 모여 사는 주거지가 각각 달랐다는 점도 인더스 문명의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바르나, 즉 종성제도를 훗날 포르투갈인들은 무슨 제도라고 불렀죠? 여러분들도 잘 아는, 여기 있네요, 카스트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종교는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입니다. 바로 브라만교죠. 브라만교는 카스트 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였습니다. 주요 교리는 환생설이었죠. 카스트 제도로 구분된 네 계급이 분리된 채 영원히 그 안에서 태어난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데 한 번 수드라는 영원한 수드라로 남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게 어딨죠? 너무 가혹하네요.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를 기반으로 한 브라만교의 교리는 이랬습니다. 한 번 브라만은 영원히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도 브라만인 거예요. 그래요. 인더스 문명의 특징은 질서정연한 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앞에서 앞에 어떤 단서 조건도 없이 그냥 뚝 나오니까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건물의 대부분이 구워 만든 벽돌로 만들어져 있죠. 모헨조다로와
하라파 등은 모두 도시의 서쪽 부분에 성벽을 둘러친 평행 사변형으로 계획된 성체가 있고, 동쪽에는요 시가지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계획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질서정연한 도시 계획에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되겠죠. 인더스 문명 도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뭐가 발달되어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욕실, 부엌, 변소. 여러분들 변소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화장실을 얘기하는 거죠. 욕실, 부엌, 화장실 등 각 가옥의 하수는 통로를 통하여 하수도로 배수되었습니다. 하수도는요, 벽돌을 쌓아 맞추어서 만들어졌으며 아치식 천장을 가진 대형의 하수관로도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전적으로 우물물이었으며 가정에 설치된 개인용 우물과 도로가에 설치된 공공 우물도 있었습니다. 자, 하수도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수도의 발달. 이 하수도가 지금처럼 정비된 게 사실은 서유럽의 경우에도 19세기 중반 정도 1800 5, 60년대 얘기예요. 그전에는 사실상 하수도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들이 아주 창궐했죠. 오염된 물을 마시면서 대부분 하수도를 지하수를 활용해서 뭐 우물도 결국은 지하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뭐 인분, 인뇨, 그 당시에는 뭐 사람도 다녔지만 닭, 오리, 염소, 양도 시가지를 같이 돌아다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러면서 동물의 분뇨가 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결국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은 콜레라라는 병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돼지 콜레라라고, 제가 어렸을 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돼지로부터 기인한 건 아니고 이 오염된 물을 마실 때 나타나는 병이고요. 이게 삐쩍 말라서 죽어요. 24시간 내에. 그거를 극복하면 그냥 살아나고 고열이 나고 삐쩍 말라요. 어떻게 24시간 내에 삐쩍 마르냐고요? 수액을 다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수인성 전염병이다, 결국은 물로부터 온다 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최대한 보호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1800년대 중반까지도 이 콜레라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사람이 정확히 모르면 뭐가 발동이 되죠? 온갖 상상력이 발동이 되죠. 그러면서 계층 간에, 계급 간에 여러 갈등들이 빚어지고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쟤네들 때문에 콜레라가 돌고 있어 라고 비난하고 그들을 학살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 무식이 병인 거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사람들이 상상력이 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콜레라가 수인성 전염병이고, 그렇게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백신 개발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 하수도와 상수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콜레라도 서서히 없어지게 됐죠. 콜레라는 치사율이 거의 50%가 넘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고, 한 번 돌 때 그냥 마을을 휩쓸어 버려요. 대부분 다 걸린다고 보면 돼요. 뭐 그런 무서운 병이죠. 자, 이제 반도 국가의 운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총독부가 퍼뜨린 무슨 사안에 따르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뭐 초중고 시절에 많이 들어보신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식민지서관, 식민서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동서중계무역을 통해 천년제국을 이룬 어디요? 동로마 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 그리고 같은 나라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불리고,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비잔틴 제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항로를 개척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모두 반도 국가들이지만 이들이 언제나 강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던 강국이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강국이었던 것은 아니죠. 자, 그 얘기는 이 반도 국가들이 어떠한 상태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발견하면 어떨까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 지도를 생뚱맞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까 얘기한 비잔틴 동로마 제국의 아나톨리아 반도는 사실상 이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동아시아,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나톨리아를 거쳐야 됐죠. 아울러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위쪽에, 이쪽에 흑해가 있죠. 이쪽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 연이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쪽엔 삼면 중에 서쪽은 뭐가 있죠? 에게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에게를 지중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흔히들 에게라고 표현해서 일단 에게라고 보죠. 터키는 또 남쪽으로 지중해와 연이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 발칸 반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고 모두 지중해와 맞닿아 있죠.
자, 이탈리아 반도를 한번 보실까요? 바로 여기가 되는데요. 사실상 모두 지중해와 삼면이 맞닿아 있어요. 자, 이베리아 반도는 바로 이 지역이 됩니다. 이 지역은요, 북쪽으로는 대서양, 북동쪽으로는 대서양과 면에 있고요. 또 이 남쪽으로는 어디와 맞닿아 있죠? 바로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서양과 지중해에 맞닿아 있고, 이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면 바로 아프리카 땅이 최단 거리로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반도 국가들은 육지로도 진출할 수 있고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네 나라들은 바다로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했을 때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을 때 사실상 강국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식민지 서관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일제가 한국 침략과 식민 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조작하는 역사관을 우리는 식민사관 혹은 식민지 사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 무슨론은 한국이 역사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전개시키지 못하고 중국이나 몽골, 만주, 일본 등 주변 외세의 간섭과 힘에 좌우되어 왔다는 논리죠. 이게 뭘까요? 사실상 자율적인 발전이 아니라 타율성론이라고 그래서 외부의 간섭과 힘에 좌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타율성론이라고 얘기하죠. 그 형성에서부터 중국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기자조선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죠. 단군이 세운 나라를 기자가 이제 접수를 하고, 그 기자는 사실상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발달된 문명과 문화를 이식시켰다는 점에서 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단군 기원설이 아니라 기자 기원설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단군 조선은 신화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 기자가 중국의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우리 조선에 이식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발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하게 되죠. 이러한 논리는 반도적 성격론과 무슨 논일까요? 우리가 보통 사대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대주의론에 관한 주장으로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 발칸 반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유럽 대륙의 남쪽에 면해 있고요. 지중해 동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반도입니다. 아까 지도에서 다시 확인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발칸 반도가 세계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은 모로 유명한 아테네와 전체주의로 유명한 이 나라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민주주의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민주주의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실상 직접 민주주의로 얘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죠.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 시민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관리자층도 추첨을 통해서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입법자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모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 돼버리죠. 일단 우리나라의 유권자 수가 만 19세 이상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네요. 한 4천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천만이 어디에 모이죠? 생업을 다 때려쳐버리, 그 표현이 좀 가격했네요. 생업을 내팽개치고 어디 모여서 그 4천만이 어디에다 모이죠? 그리고 한 번씩 발언 기회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4천만 명 얘기를 들으려면 이게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주제, 한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일단 모일 수도 없고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은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모이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사실상 이 지적민주주의는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다고. 한때 전자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뭐 가능하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뭐 그것도 뭐 상당히 어렵죠. 뭐 개인정보가 해커들에 의해서 외부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활용하고 있죠. 4년마다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아서 청와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직접 민주주의로 유명한 아테네와 전체주의로 유명한 스파르타가 있어요. 이 스파르타는 병영 생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급식 문화가 있고요. 가정집에서 그냥 밥을 해 먹는 게 아니고 이 배식을 받아서 먹었었죠. 그런 배식 문화부터 어떻게 보면 군사 문화가 팽배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와 관련해서는 플라톤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보통 고대 그리스는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지고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전역의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로마 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에 정답이 있어서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로마인들은 고대 그리스 문화를 지중해 지역과 유럽에 나름대로 해석해서 발전시켜 가지고 퍼뜨렸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언어, 정치, 교육제도, 철학, 과학, 예술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고, 특히 이슬람 황금 시대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업 시간에 이슬람과 관련해서 한번 해야지 되겠네요. 어, 이슬람 황금 시대와 서유럽 르네상스를 촉발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18세기와 19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다양한 신고전주의 부활 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는 원천이었죠. 자, 이탈리아 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럽 대륙 중앙부의 남쪽에서 지중해로 길게 튀어나온 반도입니다. 발칸 반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과거 로마 제국이 탄생한 장소로 그리스와 함께 유럽 문명의 뿌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비잔티움 제국, 신성 로마 제국,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등 중세와 무슨 시대의 중심 국가들이 존재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 시대죠. 이것과 이거의 정답이 같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아나톨리아 반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아와 어디를 연결하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문화적 교류와 충돌의 장이 된 반도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입지 조건 때문에 수많은 문화적 교류와 소위 말하는 비단길의 종착지가 되죠. 끝과 끝에 있는 나라들은 천년 동안 유지가 되나 봐요. 이게 또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과 신라라는 나라는 공이 천년 제국을 이뤘다는 점에서 역사 이래 눈에 띄는 국가들 중에 하나예요. 신라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죠. 통일 이후에는 뭐 대동강 유역까지 뭐 하니까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비단길에 종착지 혹은 출발지에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어떻게 보면 천년 제국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얘기해 볼 거예요. 그거는 약간 뒤로 미루고요. 지리상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삼면은 위로는 흑해, 옆으로 서쪽으로는 에게, 남쪽으로는 지중해와 접하고 있고 지역의 대부분은 넓은 고원지대입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동쪽과 남쪽은 지중해고요. 서쪽과 북쪽은 무슨 양과 접한 반도입니다. 대서양이죠. 북동쪽으로 피레네 산맥으로 유럽의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륙과도 면해 있고요. 무슨 해협 너머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면 가장 최단 거리로 아프리카 대륙이 펼쳐져 있죠. 자, 이제 반도 국가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반도 국가의 특징은 국토의 대부분이 무슨 산지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죠. 높은 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산맥을 이룰 만큼 몇천 미터, 4, 5천 미터의 큰 산이 있는 건 아니고 한 300m에서 800m 사이에 고만고만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농경이나 목축 혹은 어로만으로는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열악한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악한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반도 국가들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무슨 무역을 통해 중개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죠. 반도 국가는요,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가져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여러 반도 국가들의 역사적 궤적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이 고려는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통일하다시피 한 원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사실상 끝까지 저항을 했고, 또 사실상 물론 부마국이긴 하지만 독립국의 지위를 획득했었죠. 이 원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나라는 세계에서 딸랑 두 나라밖에 없어요. 고려와 베트남이에요. 아주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랑 유사한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경험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고조선이 한 고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한 고조의 침략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되죠. 뭐 거의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유교를 또 중요시 여기는 그리고 한자 문화권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동아시아 문화권, 문명권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동남아시아로는 유일하게 베트남이 들어가 있죠. 유사한 측면이 많이 있죠. 그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간을 볼까요? 아이고, 저렇게 됐구나. 여러분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시고 왜 안 끝날까? 이미 시간 약속을 했는데 왜 안 끝날까? 이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죄송하고요. 자, 이 정리하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께 3주차부터 과제를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 과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문항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Gmail, NEW, new, 숫자 0, history,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명은 왜 일어났고 각각의 문명은 왜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글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4 한 장 정도면 뭐 반장보다 약간 길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4대 두 번째 문항을 선택하신 분들은 4대 고대 문명이 인류에게 선사한 빛과 그림자를 설명하면 되는데 빛만 쓴다든지
그림자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점수를 거의 안 드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를 일단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계승해야지 될 거, 우리가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4대 고대 문명을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요,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식민사관을 비판을 하는데 감정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재수없다. 뭐 이런 식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되겠죠. 감정적인 비판은 사실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되지, 넌 그런 놈이야 라고 하면 누구도 받아들이질 않죠. 그렇게 냉정하게 식민사관을 비판하면서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글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어요. 세 개를 다 쓰실 필요 없고 셋 중 하나만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한 주제만 가지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10월 6일날 인사드리도록 하죠. 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